관련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중대본에서는 아직도 중환자실 가동률이 85%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수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경기권에 병상이 하나도 없어서 현재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장이 공개되고 있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언론에 노출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초기에 코로나 감염 의심 환자를 마주하는 응급실 및 코로나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병동은 가히 아수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처참한 붕괴를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치료할 수 없어 하루에도 십수명씩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병원에서 제때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에는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이 이미 한 자리도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병상에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환자가 폭증하여 응급실 내 100시간이 넘는 것은 기본, 300시간 동안 체류하여 응급실에서 격리 해제하고 퇴원한 환자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음압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격리구역에는 코로나 감염 진단을 받았음에도 전담 병원으로 위생되지 못하고 있어 119 구급대를 통해 새로 들어오는 중증의 환자들을 수용하지 못하여 몇 안 되는 격리실이 있는 다른 병원을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근경색, 의식저하, 뇌출혈, 뇌경색 등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119 구급차를 통해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째 날마다 700명씩 쏟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병상 확보를 위해 뒤늦게 민간병원에 떠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선의 사투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의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아니 이러한 상황에서 그 어떠한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는 것에 우리는 강하게 분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은 이러한 부분을 묵묵히 감당하며 현 대한민국 사회의 위기 대응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비단 전공의뿐만 아닙니다. 119 구급대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공의와 함께 묵묵히 땀을 흘려가면서도 코로나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곳곳의 치약부에 가뭄의 단비같이 투입되는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 이 또한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휩쓸리지 않도록 의료의 최전선에서 맞서 싸우고 계십니다. 이를 꽉 깨물고 버티고 있음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된 지 약 2년여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위기 대응 체계는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고위 공무원은 지난 11월 1일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일 확진자 수가 1만 명대에 이르더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의료체계가 견딜 수 있는 한계로 본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현장은 어떠할까요? 정부는 물론 이재명 캠프, 윤석열 캠프 등 거대 정당의 대선 캠프를 포함한 여러 사회 지도층은 겉으로는 관심 두고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라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권 유지, 정권 교체라는 욕심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날마다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이 거대한 비극에는 침묵하고 진절머리 나는 정치 싸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오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 주변의 가족이 건강함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면 누군가가 고통에 신음하든 병들어 죽어나가든 상관없이 처참한 비극을 뒤로하고 정치적 쟁론에만 매몰되어 서로 헐뜯고 비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재택격리하고 있는 환자들의 심정지, 의식저하 상황을 119 구급도를 통해 마주합니다. 코로나 감염 확진을 받고도
집에서 마냥 병원 이송만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통을 우리는 레벨 D 방호복을 입으며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코로나19 감염을 대처할 능력이 고갈되었음을 입증하는 비극들로 가득 찹니다. 한 일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 가족 3명 모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한 집에서 격리된 채로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가야 할 리스트에도 올라가지 못한 채 그렇게 24시간 하염없이 겁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가장인 60대가 극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배우자의 119에 신고하였고 병원 도착 당시 그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 있는 모든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달려들어 심폐소생술을 하며 필요한 약물들을 주입하였음에도 끝내 그는 병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얼마 뒤 유가족인 딸에게 아버지 사망 소식을 알려주자마자 응급실 땅바닥에 엎드려 목나르고 울던 그 상황을 저는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너무나도 건강했던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이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의료진의 손길을 기다리는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참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증으로 보건소를 통해 재택격리 통보를 받은 뒤 앞으로는 정상생활을 해야도 된다고 격리 해제를 문자를 받은 그날 배우자가 집으로 들어가 보니 호흡곤란이 심하여 119에 신고를 하였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3분 만에 인공호흡기를 넣었던 비극도 벌어집니다. 감염병 관련한 국가의 위기적인 상황인 경우에 맞닥뜨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인력 대책 및 병상 확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수순임에도 일상 회복 계획에서 우리 의료계가 처한 현장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병상포화, 의료체계 마비가 발생하였고 보건당국은 이러한 시나리오 속에서 의료 현장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K방역이라며 공적을 자유하며 언론 앞에 온갖 생색을 내면서 정작 위기의 상황이 봉착했을 때 그 혼란의 책임은 의료 현장 일선으로 떠미는 보건당국을 우리는 강하게 비판합니다. 쏟아지는 확진 환자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어떠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들을 전담병원으로 이송할 것인지, 또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비감염성의 중환자들이 119 구급대 차량을 통해 실려올 때 오갈 데 없이 떠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그 어떤 가이드라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가이드라인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 것이었다면 앞서 말했던 코로나 확진 환자가 응급실 내에서 수십 시간, 수백 시간 체류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택격리하고 있는 환자들이 의식저하로, 심정지로 응급실을 통해 이송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타까운 현장을 맞이할 때마다 언론을 통해 K방역, 시정만 홍보하는 행태에 우리는 보건당국과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대한전공의회는 위정자들에게 묻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코로나 감염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까? 사망한 유가족을 대신하여 진정으로 위로하고 이러한 사태가 반복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더 이상 젊은 의료진의 피땀과 생명을 갈아 넣으며 덕분에 따위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희생을 욕보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위정자들의 다분히 정치적인 행보에 좌우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젊은 의사들은 국민들과 환자들 옆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호사, 공중보건의사, 119 구급대, 더 나아가 여러 시민단체와도 연대하여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 야당, 그리고 국회의원, 더 나아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나와주신 이재명, 윤석열 캠프 등
대한민국을 움직일 힘을 가진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생과 사의 현장에서 고통에 허덕이는 환자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젊은 의사들의 간곡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듯 지금 의료 현장의 인프라 문제와 병상 확보에 대한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고 오늘 우리 기자 간사님은 우리 기술화위원회가 작년 12월 10일 출범한 이래 1년이 됐기 때문에 여러 기자님들 모시고 또 국민 여러분께 그간의 그 활동 성과를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7일 날 처음 조사 개시 결정을 통해서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만에 지난 7일 처음 그 진실규명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신청된 여러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년간의 그 코로나 상황이랄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사관들이 분수해서 활동한 내용들을 보고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년간 조직을 다 체계를 갖추고 우리 본격적인 그런 조사 개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고 진실규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활동 기간을 완전히 완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동안 전체위원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을 다 했고 활동을 했고 또 이제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화해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다 정비를 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 자료소장기구와의 협력을 했고 예를 들어서 국방부나 법무부나 다양한 부처와의 당국들과의 협력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유족들, 단체들과 어림잡아 보니까 한 7, 80편 정도의 간담회 설명회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이제 접수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 마지막 그 과거사 정리를 할 수 있는 신청 기간이 남아 있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현성 배우를 우리 홍보대사로 이쪽을 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공익광고 제작을 하고 또 언론사 여러 분들을 함께 홍보, 소식지 발간, SNS 운영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지난 1년간 그 신청을 위한 그런 다양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11,61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기 때 한 11,000건 정도였기 때문에 1기 때 신청 사건보다도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1기 때 이제 미처 다 다루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과 함께 새롭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이 소폭이 증가하면서 나온 그 결과로 새로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접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11,618건 접수됐는데요. 지난 14차에 걸쳐서 꾸준히 조사 개시 결정을 해서 6,500건 정도 조사 개시를 하고 조사 활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건에 대해서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두 건에 대해서는 진실규명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김원배의 대한신민당 군자금 보호운동과 이재실의 오프상부 학생운동에 관한 진실규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1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현재 우리 위원회가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은 우리 처음 출범, 2기 출범 당시에 과연 어느 정도 신청건이 접수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가늠은 못했는데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기보다 더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룰 수 있는 어떤 조사관 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서 저희들 이제 활동 기간이 3+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내에 지금 현재 도서관 인력으로는 신청 사건들을 전부 충실하게 조사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넉넉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도서관 한 명당 지금 100건 정도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알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도서관 1명당 적정한 그 사건 처리 건수는 한 30건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인력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진단을 통해서 당장에 한 40명 정도, 또 내년 신청 사건을 예상을 하면 80명에서 90명 정도 도서관 인력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국정 법에서 정해진 그 활동 기간 내에 사건을 다 처리하려면 지금보다도 적게는 40명, 많게는 8, 90명 정도의 도서관 인원이 확충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직 확충을 위한 그런 작업을 이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그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종료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그 정부에 대한 그 권고 사항이 배보상 소송을 통한 그 배보상이 아니라 입법을 통한 배보상이 필요하다. 그런 그 권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진실규명은 우리 진실화해위원회의 고유한 책무인데 배보상 문제는 현재로는 개별적인 소송을 통한 해결 방식으로 가 있거든요. 하지만 배보상 문제는 법원에 맡겨져 있고 진실규명은 우리 위원회에 맡겨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그 문제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규명을 받은 분들 중에 상당수가 배보상 소송 기회를 얻지 못해서 우리한테 늘 우리 다시 진실규명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했냐면 분경에 의한 피해자들은 배보상을 하고 적대세력이나 또는 다양한 형태의 그 폭격에 의한 피해자들 이런 분들은 기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전쟁 희생자들 중에 일부는 구제가 되고 일부는 구제가 안 되는 그런 불균형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그런 방식으로 배보상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고 또 국민 통합에 지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 위원들의 판단이어서 이제는 우리 1기 진화위 때 공고한 것처럼 배보상 입법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 만약 경우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실규명을 해 나가면 이분들이 다시 또 1기 때처럼 개별적으로 법원에 가서 막 배보상 소송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전체 우리 재정에 지출이 되는데 불필요한 그런 배보상 소송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입법적인 방식으로 배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 봄에 그 사람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다시 개정이 돼서 배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이 가능하도록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위속들이나 또는 최근에 이제 교수특별법도 만들어졌는데 그런 법률들과의 그 피해 구제에서의 형평성도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유족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유해 발굴에 대해서 진전된 것이 별로 없다. 적극적으로 유해 발굴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사실은 그 유해 발굴은 우리 위원회 권한과 책임으로 딱 법제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회와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늦어서 그 유족들이 끊임없이 그 위해 발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가 진실과 화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진실 규명에 대해서는 비교적 제도화가 잘 되어 있는데 화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그 화해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화해위원회가 이제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특히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공권력과 피해자 유족들 간의 화해도 있지만 그 피해자 유족들 간 화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화해 사업을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지난 1년간 그 진실화해위원회를 향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또 기대, 또 실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상임위원들 그리고 다른 위원들과 함께 그 끊임없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진실화해위원회가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아픈 상처와 고통을 대해서 우리가 듣고 경청을 하고 그분들의 그 위로를 드리고 나아가서 그런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다짐을 1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여러분들 이 언론에서도 많은 그 관심을 보여주시고 애정과 실책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놓인 마이크도 눈을 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한 5만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아마 편의점 같은 경우 회 정도의 편의점들을 대상으로 다시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 구현모 대표이사는 국회의원 기자들을 만나서 전국 불통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적극적인 보상 대책과 피해 신고센터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신고센터에 얼마나 많은 피해 접수가 있었고 어떻게 응대했으며 그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KT가 통신비만 꼬박꼬박 받아먹고 있는데 본인들 책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는 무책임한 무도덕한 기업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매출의 약 60% 정도가 감소되는데요. 금액으로는 약 9만 5천 원 매출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KT는 6천 원, 7천 원 요금 감면으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KT 구현모 대표이사에게 빠른 면담을 촉구드립니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께서는 본인의 경제 공약으로 디지털 전화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기간통신사업자인 KT에서만 한 달에 3번의 통신불통 사고가 일어남에도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못 받는데 디지털 전환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도로가 엉망이고 바퀴가 푹푹 빠지는 질적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근에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손님은 거의 없고 대부분 신용카드, 온라인페이, 인터넷 뱅킹 등으로 결제함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통신 안전성과 공공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KT 전국 불통 사태를 계기로 통신 불통이 발생하였을 때 바로 가입자들에게 자동 고지가 되도록 하고 철저하게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통신사들이 사고가 한번 나면 회사 전체가 휘청거리는구나, 절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야 함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사고는 반복될 것이 분명합니다. 더 큰 손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온다면 저희들은 온라인 상에서라도 더 많은 화재, 통신 화재 때 그 서울의 4개 구를 중심으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국회의원들과 함께 KT에 또 소상공인 단체들과 함께 상생협의체를 제안해서 KT가 그 부분을 전격 수용해서 국회에서 굉장히 질의하긴 했지만 또 여러 공방이 있었지만 또 피해 입증, 피해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그리고 KT에서 하루에 4개 구를 중심으로 하루에 20만 원, 이틀 이상으로 40만 원,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 또 120만 원 넘어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이렇게 원만하게 통신구 사태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틈만 나면 방송이나 강의에서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가 여러 번 통신 불통 사태가 있었지만 아주 미미한 소비자 피해 금액만 미미하게 보상하고 사업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도 심지어는 그걸 외면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행하지 않았던 것과 대비해서 KT가 국민기업답게 아주 한국 사회에서 진전된 조치를 내놨다라고 칭찬하고 다녔습니다. 그에 KT가 해외 로밍 요금도 다른 통신사에 비해서 대폭 할인하는 방을 내놔서 국민들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KT는 LG플러스, SK텔레콤 달라야죠. 국민기업입니다. KT 건물 가보시면 화장실에도 국민기업이라고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터넷 또 사기 사건으로 온 국민을 충격을 주고 실망을 주었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또 한 번의 불통사태로 전국에 무려 3,500만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신다고 했지만 말뿐인 사과는 진정성이 부족하고 아까 경기석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의미에서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국민기업의 반복되는 잘못과 실수에 대한 절절한 사과, 그리고 그 절절한 사과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피해에 근접한 피해 100%까지도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도 피해액의 80%만 인정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비판을 하지만 여러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런 정도의 타협안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기석 회장님이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400억도 안 되는 보상안으로 대충 퉁치고 넘어가는 자세로는 또 KT에서 언제 이런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회사가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래서 이 사회와 주주들한테 지적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된 보상금을 내놔야지 다시는 우리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다시는 이런 피해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대책과 개선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반복되는 KT의 사고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도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치고 하루하루가 불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소상공인들께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KT의 1차 보상안은 절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대다수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비자에게 몇백 원, 소상공인들에게 몇천 원 주고 400억도 안 되는 돈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지금 올해 KT 영업이익만 1조가 넘어갈 겁니다. 매출은 수십조에 달한다는 건 누구나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에서 일정하게 타격이 있겠죠. 저희도 국민기업이 또 어떤 회사가 저희들 때문에 큰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뭐 망할 정도라든지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1차 보상안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피해 접수도 받고 결과도 발표하고 뭔가 진전된 안을 내놓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12월 10일이 다 돼가는데 아무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시간 끌기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저희들이 2018년 아현동 사태처럼 상생협체를 꾸리자, 상생보상협체를 꾸리자고 제안했을 때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다만 11월 30일 결과를 보고 테이블을 만들자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민주당의 촉구와 호소합니다. 11월 30일 지났지만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당답게 또 2018년도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책임 있게 민생대책, 중소상공인대책, 통신사의 행포에 대한 대책에 나서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마침 그래서 제가 여야 후보에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용기 의원이 입장도 표명한 적이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회신을 주셨습니다. 저희 보도자에 나와 있습니다. 11월 30일 변재료 의원이 발의한 KT 방지법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그리고 11월 30일 KT의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하겠다. 아쉽지만 이런 정도의 답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그러나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3,500만 명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고 앞으로도 통신 강국으로 5G 선도국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더 발전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적인 불통 피해 즉각 보상하라! 보상하라! 매출은 반토막인데 6천원 감면 웬 말이냐? 대표자분 두 분만 들어가시면 돼요. 저희 좀 들어가겠습니다. 카메라는 안 되시고요. 두 분만 들어가세요. 네, 두 분만 들어가시죠. 네. 두 분만. 네, 자, 닫으면 되겠습니다. 문 닫아. 실제 2.5명당 하나로 혼자서 어르신을 10명에서 20명을 보고 있는 게 요양연실이라는 이야기를 혼자서 청소, 어르신을 상대하고 어르신을 케어하는 것까지 다 감당해. 40% 이상의 위험수당을 요구했고 지위항상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가 31%, 인력 증원 시급하다가 61%인데 기타로 답을 써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인력 증원을 호소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노동 강도가 세져서 너무 힘들다고 고충을 했고 특히 요양시설은 보호자들의 대면 면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고 저희 요양보호사들밖에 없습니다. 실제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우리 요양보호사들도 우울감이 함께 전달이 됩니다. 이로써 정신적, 감정적 노동도 더 높아지고 실제 육체적 노동도 더 강도가 세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양 노동자들에게는 코로나 검사 7일 동안 주 7일 검사해라, 매일 검사해라 라는 지침 이외에 어떤 처우 개선과 위험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임금마저 400만 원씩 연간 빼앗기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면 더 빼앗아 볼까를 연구하는 것이 지방정부이고 요양기관들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호소하러 저희가 거리에 섰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주 1회 코로나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시민들이 서 있습니다. 아마도 비행출의 행렬이 혹시나 내가 코로나에 걸렸을까봐 하는 걱정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줄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이 같은 검사를 매주 해왔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발표나고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되겠거니 코로나 주사 백신을 1차, 2차 맞고 부스터샷 주사를 맞게 이르렀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코로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거의 죽을 맛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코로나 검사입니다. 분명히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48시간 검사가 유효하다라는
그런 문구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은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아도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가진단 키트를 가지고 매일매일 코로나 검사를 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그 지침을 내렸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쉬는 날에도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받고 그것을 찍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그 책임은 분명히 정부가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오롯이 요양보호사에게만 와 있습니다. 사회에서 폭증하고 있는 이 코로나를 왜 온몸으로 요양보호사가 그 책임을 받아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사회자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시기에 요양보호사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아왔습니다. 24시간 동선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내가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분명히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족을 만날 수도 있고 결혼한 딸을, 멀리 있는 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으면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연인 관계 있는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보고 하겠던 것이 보건복지부고 보건소였습니다. 이제는 어디 하나 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한 요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제때 하지 않았다고 심할서를 쓰게 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틀 동안 자기가 쉬는 날이었기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부득불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지 못했는데 요양원에서는 곧바로 심할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이야기 들으면서 수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무엇을 해줬습니까? 최저임금에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줬던 최저임금도 2018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 주던 심의수당도 전액 없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지난 3년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제공했던 무료 독감 예방접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누구보다도 방역 지침을 내세우면서 어르신들의 생명 안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건에서 서울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직종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독감 예방접종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런 핑계를 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코로나 시기에 독감까지 겹치면 정말 요양원에 있는 집에 있는 어르신들의 생명이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어르신의 안전은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 보입니다. 전국에 50만 명이 넘는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9만 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지막 생을 책임지고 있는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서비스 존엄케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은 바로 정부와 지자체에 있습니다.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고 지자체가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우해줄 때 제대로 된 돌봄이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요양보호사들은 너무나 힘들게 일해왔습니다. 제발 정부가 지자체가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